오늘은 1943년 감옥에서 굶어 죽은 한 과학자로 한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씨앗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5대륙을 돌면서 32만 점이 넘는 씨앗을 모았습니다. 인류를 기근에서 구하겠다는 한 가지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43년 소련의 한 감옥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씨앗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를 죽인 건 적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나라의 같은 분야의 동료 과학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두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인류 전체를 먹이려 했고 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을 쫓았고 한 사람은 권력이 원하는 답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둘 중 진실을 쫓은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니콜라이 바빌로프, 20세기 초 식물학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류는 왜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의 답은 다양성이었습니다. 한 종류의 작물에만 기대면 병해충 한 방에 전부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의 씨앗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미래의 위기를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는 책상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5대륙 60개의 나라를 직접 누볐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한국에서도 콩 대두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드시는 된장과 두부의 뿌리가 그의 수집 목록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정통 유전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전학이라는 학문의 창시자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는 레닌그라드에 세계 최초의 종자은행을 세웁니다. 밀표분만 3만 점이 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련 전역에 400개의 연구소를 세웠고 그 제자의 상당수는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혁명이 그들에게 과학자의 길을 열어준 셈이었죠. 자, 두 번째 남자 트로핌 리센코, 우크라이나의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변배는 학력도 없었습니다. 원예학교와 농업전문학교를 거쳐가지고 시험장에 한 기사로 출발했습니다. 1929년 그는 한 가지 기술을 발표합니다. 가을에 심는 밀 씨앗을 인위적으로 차갑게 만들어두면 봄에 심어도 잘 자란다. 이걸 추나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추나철이를 자세히 좀 설명하고 갈까요? 밀은 봄밀과 가을밀이 있습니다. 심는 시기에 따라서요. 거의 대부분은 가을에 심는 가을밀입니다. 일부 추운 지방에서는 봄밀을 심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을밀을 봄에 심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라긴 잘 자라는데 이삭이 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만 자라는 거죠. 추운 겨울을 지나야 밀이 이삭을 피워도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리센코는 삭을 키운 가을밀을 인위적으로 차게 만들면은 얘가 겨울이 지나간 줄 알고 이삭을 피운다는 걸 발견했죠. 이건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아직 봄밀이 본격적으로 육종되기 전이었거든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은 밀 속에는 추나철이에 관장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첫 관계였습니다. 젊은 리센코가 등장했을 때 그를 끌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빌로프였습니다. 농업과학의 최고 권위자였던 바빌로프가 이 학력도 없는 젊은 농학자에게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혁명의 열기 속에서 소련 농업을 끌어올릴 실천적 인재라고 기대했겠죠. 결국 바빌로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사람을 직접 후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후원자가 어떻게 사형집행인이 됐을까요? 먼저 당시 소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1930년 초 소련은 농업을 강제로 집단화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농지를 빼앗아 거대한 집단 농장으로 묶는 정책이었죠. 그 과정에서 농업은 붕괴했고 1932년부터 이어진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스탈린 정권은 절박했습니다. 무너진 농업을 당장 살려낼 기적 같은 해법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리센코가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돈 안 들이고 더 많이 거둔다. 절박한 권력자에게 이보다 달콤한 말은 없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리센코의 추나철이 자체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농업에서 쓰이는 진짜 기술입니다. 겨울을 거쳐야 꽃이 피는 식물에게 인위적으로 추위를 겪게 해가지고 개화나 결실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 이건 현대 농업에서도 활용됩니다. 문제는 그가 그 위에 가짜 해석을 더 씌운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차갑게 단련된 밀은 단련된 성질을 자손에게 물려준다. 환경이 생물의 본성을 영구히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평생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죠. 부모가 단련한 근육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센코는 식물에서 그게 된다고 우긴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이론이니까 당연히 외면받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뒤져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리센코의 이론은 외면은커녕 국가의 공식 학설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세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당시 정통 유전학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체제에서 이 말은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본성이 안 변한다면 인간을 개조하겠다는 혁명의 이상도 틀린 게 되니까요. 반대로 리센코는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본성도 바뀐다. 이건 공산주의 이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둘째는 계급의 서사입니다. 리센코는 학력 없는 농민 출신이었고요. 바빌로프는 부유한 집안의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이 구도는 그대로 인민 대 부르주아의 프레임이 됐습니다. 책상물리학자들이 떠드는 멘델 유전학은 부르주아의 사이비 과거로 몰렸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리센코가 약속한 것이 권력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기근이 시달리던 소련에 빠르게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약속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리센코가 이긴 건 그가 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권력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숫자만 보겠습니다. 바빌로프가 모은 씨앗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32만 점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갖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리센코가 권력을 잡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파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리센코를 후원했던 바빌로프가 이제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문제는 리센코의 실험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약속한 정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보통은 이론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권력과 결합한 과학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희생양에서 찾았습니다. 리센코는 바빌로프를 지목했죠. 그가 품종 개량을 빨리 못해서 기근이 길어졌다고. 1940년 바빌로프는 체포됩니다. 씨앗을 수집하러 간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갇힌 수감자들에게 역사와 생물학을 강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3년 인류를 기근에서 구하려 했던 그 사람은 영양실조로 굶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리센코의 승리가 완성됩니다. 레닌 농업과학 아카데미 회의에서 리센코는 정통 유전학을 부르주아 사이비 과학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날 이후 소련에서 멘델 유전학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이 금지는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세대의 과학자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과학에서 가장 무서운 건 틀린 주장이 아니죠. 틀린 주장은 늘 나옵니다. 저도 틀린 주장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다른 과학자들이 반박해서 걸러냅니다. 진짜 무서운 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을 없애는 거죠. 리센코의 진짜 죄는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검증할 시스템 자체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로프가 감옥에 있던 바로 그때 그가 세운 레닌그라드 종자은행은 나치의 포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시는 굶주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종자은행 안에는 쌀, 감자, 콩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겠죠. 먹을 수 있는 씨앗이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빌로프의 제자들은 그 씨앗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미래의 인류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들은 폭격을 피해가지고 창문을 판자로 막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그들은 끝내 씨앗을 먹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굶주리는 872일 동안 쌀도 감자도 콩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눈앞에 두고 여러 명의 과학자가 차례로 굶어 죽었습니다. 쌀을 연구하던 사람이 쌀 곁에서, 감자를 연구하던 사람이 감자 곁에서 땅콩 표본을 끌어안은 채로 한 명씩 굶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장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들에게 그 씨앗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겠죠.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심어 인류를 먹일 미래였습니다. 스승은 감옥에서 굶어 죽고 제자들은 그 유산을 지키려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권력이 밟힐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이비 이론이 권력과 만났습니다. 그 이론은 옳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듣고 싶은 말이라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과학자를 없애면서 소련 농업은 수십 년을 후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론은 소련 국경을 넘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도 도착합니다. 같은 이론이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이론이 세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진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방식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중국과 북한입니다. 이 두 나라는 소련과 똑같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강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밀식 재배였습니다. 같은 종의 식물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적 논리로 묘목을 빽빽하게 심기 했습니다. 빛과 양분을 두고 경합이 벌어졌고 작물이 대량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여기에 깊이가리 같은 또 다른 사회비농법까지 겹쳤습니다. 땅을 한 길씩 파엎으면 수확이 폭발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토양을 망가뜨렸죠. 이 잘못된 농법들은 1959년부터 3년간 이어진 중국의 대기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과학을 이데올로기로 대체한 대가는 수천만 명 단위의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가 강제했기 때문에 농민은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이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동으로 몰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소련에서 바벨로프에게 벌어진 일이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일본에도 같은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야로비 농법 또는 미추린 농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파종전 씨앗을 냉장하면 수확이 늘어난다. 그런데 일본의 수용 방식은 소련, 중국,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가 정책이 아니었죠. 풀뿌리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한 좌파 농민과 과학자들이 이 농법을 실천하고 연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관료 기술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 시험장이 위에서 내려주는 기술 말고 우리 농민 스스로가 만든 기술, 야로비 농법은 그런 자율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과학적 타당성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동력이 더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각지에서 증산 성공담이 퍼졌습니다. 가난한 농민에게 냉장만 하면 더 거둔다는 말은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오래가지는 못했죠. 강제로 짓밟힌 게 아니라 스스로 시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은 시기 일본은 정상적인 품종 개량으로 실제 생산을 이뤄냈고요. 불확실한 여러비 농법은 명확한 증산 앞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도 성장이 시작되면서 운동을 떠받치던 농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론은 똑같이 틀렸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일본에는 정상적인 과학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었고요. 사이비를 데이터로 반박할 힘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일본에는 그 이론을 강제할 권력 구조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농민은 그냥 떠나면 됐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독이 아니라 그 사회의 면역체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농업을 하시는 분도 정책을 다루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80년 전 소련 이야기지만 사실은 모든 사회가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면역체계는 과연 건강한가? 자, 가장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리센코 같은 게 없을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 인물이나 특정 농법을 한국판 리센코라고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요. 누군가를 함부로 리센코에 빗대는 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리센코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대신 더 쓸모있는 걸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리센코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 판별 기준입니다. 첫째, 어떤 주장 앞에서 데이터보다 구호가 앞서가 있는가? 이건 우리 편의 방식이니까, 이건 진보적이니까, 이건 애국적이니까. 근거의 자리에 진영의 언어가 들어와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봐야 합니다. 둘째,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가? 리센코의 진짜 주의는 틀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과학은 반론을 환영합니다. 반론을 적대시하는 순간 그건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 되는 거죠. 셋째, 검증이 끝나기 전에 예상과 정책이 먼저 따라붙는가? 농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재나 농법이 좋다더라는 말과 함께 보급 사업이 되고 예산이 붙으면 그 부담과 실패의 위험은 결국 농가가 떠안습니다. 혁신은 농업의 생명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검증이 먼저고 확산이 나중입니다. 구호가 먼저면 그건 리센코의 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일본이 사이비 농법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건 누가 위에서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학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했고 농민은 효과가 없으면 스스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면역체계는 어떤가? 우리의 농업 연구 시스템은 틀린 주장이 들어왔을 때 그걸 데이터로 걸러낼 만큼 건강한가? 반론하는 연구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건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죠. 진보든 보수든 자기 진영의 구호를 데이터 위에 올려놓는 순간 누구든 리센코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정치해졌을 때 농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 답을 갖고 계십니다.
틀린 이론이 권력과 만나면 반대할 사람을 없애고 검증보다 구호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 사회의 면역체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들판에서 치러집니다. 씨앗 32만 점을 모으고도 감옥에서 굶어 죽은 바빌로프. 그가 끝까지 지키라는 것은 사실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건 과학이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그의 제자들이 씨앗을 안고 굶어 죽었을 때 그들이 정말 지킨 것도 바로 그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사라진 사회의 대가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봐왔었죠. 질문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 농정안에서도 예산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이전에 다룬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 다룰 영상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나침반 삼아가지고 묵묵히 나갈 예정입니다.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다시 수정하고 사과하는 수밖에요. 그 부분은 미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지타의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